자, 투자 트렌드 언박싱 함께 하겠습니다. 신냉전의 시대, 북미 공급망에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김프롬님과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많이 쫄아 있습니다. 왜? 네? 근데 쫄긴 내가 쫄아야지. 화면에 나오면 여기 화면 보이거든요. 다음부터 명민준 앵커하고 안 해야 되겠다. 정프로까지는 내가 어떻게 좀 버텨보겠는데. 네네. 이게.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요 북미 공급망, 사실은 미국 대선이 큰 변수로 떠올라서 예. 하루하루 뉴스가 달라요. 네,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 산업 그리고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요걸 헤쳐나가야 되는지 두 분 모시고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그 전문가 분들의 뭐라 그러죠? 이것도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투자 전문가와 또 국립외교원에서 국제통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네. 오늘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컨텐츠 만들어보죠. 알겠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 이효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정성인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아이고. 지금 대선 앞두고 근데 이제 뭐 변수들. 한 100일 가까이 남았잖아요. 근데 뭐 예상을 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이 경선 100일 정도를 앞두고 기법을 하는 그 경선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 그 해리스 부통령이 돼도 대세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기는 여론조사, 물론 이제 그게 뭐 무슨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처음 허니문 효과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게 투자의 세계와 딱 접목을 하니까 그쵸. 한 치가 아니라 1cm도 잘 못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박빙의 상황에서 누가 되든 사실은 바이든 때도 중국 견제하는데 엄청 세게 또 때렸고 트럼프 때는 대놓고 때렸고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쨌든 중국 견제 카드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 먼저 이효영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양상이 어때요 지금? 네, 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거의 후보로 확정됐다고 네, 봐야 되죠? 확정된 상태이죠. 8월 네. 19일 날 이제 민주당 정당 대회가 열리면 그때 이제 단독 추대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실질적인 이제 트럼프 후보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한 측면도 있고 좀 불리한 측면도 있어서 이게 실제로 미국 여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선거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트럼프 2.0 시대에 적극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피격 사건 귀를 스친 그것도 참 역사에 기록될 만한 현장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직후에 국내외적으로 미국을 기준으로 국내외적으로 끝났다 이 대선은. 근데 바이든이 포기하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오히려 그게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 검사와 범죄자의 구도 그리고 젊은 유색 여성. 그런데 바이든이 물러나니까 트럼프가 좀 늙어 보이는 이런 상황.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여성 대통령이 될 테고 만약에 되신다면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계 그러니까 비백인 대통령 후보라는 점. 자메이카하고 인도계죠. 네네. 그리고 또 젊은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표심을 또 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미국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이렇게 강화되게 된 그 배경들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동안 이제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과연 지금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네. 미국의 지금 제조업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의 부상에 지금 위협적으로 지금 대응 이제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 대한 뭐 국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미국이 굉장히 진통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과연 미국인들의 표심을 끌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뭐 바이든도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자국 우선주의란 말이에요. 동맹이고 뭐고 여기는 그죠? 리쇼어링해서 네, 돈으로 해결하세요. 돈 이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팔고 미국에서 다 해라. 포드 같은 게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저런 환경이 되면 트럼프가 더 유리할 수 있대. 왜냐하면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도 이 자동차 제조적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만 미국 중심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재편하겠다. 교수님 약간 미국 공급망을 아예 재편하겠다는 뜻인데 그 디테일에서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가 후보가 대통령직 수락하는 연설에서 예.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를 팔고 싶으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산업을 되살려서 미국의 자동차 분야 일자리도 다시 창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 이제 중국이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많이 세워서 지금 미국 시장으로 우회 수출을 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을 꼭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걱정되는 거는 또 뒤이어서 바로 동맹국들 얘기를 했어요. 동맹국들도 이런 미국으로의 수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해서 미국 내에서 다 이제 생산을 하고 미국 내에 어떤 소재나 부품들을 다 사용을 해서 결국은 제조업 전반의 그런 활기를 다시 되찾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동차 분야는 미국 중심으로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긴 근데 중국 차가 미국에 지금 활발하게 진출한 상태는 아니죠 현재. 그렇죠. 그죠? 메드 인 네, 차이나든 뭐 이런 것들이 네. 중국 브랜드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전기 자동차는 모르겠는데 네. 그 이제 휘발유나 뭐 그런 전통적인 자동차는 아직 미국 그리고 그렇죠. EU 자동차들이 근데 딱 꼬집어서 200% 관세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그게 이제 200%라고 보도는 되고 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걸 보면 최소 100%에서 최고 200%의 그럼 관세를 못 파는 보고 거잖아요. 있다. 들어오지 말라는 그래서 들어오지 얘기잖아요. 말라는 200% 얘기죠. 관세 매기고 뭐 네. 자동차를 팔 수가 없지. 네, 아예 이제 미국으로 현지 투자를 해서 자동차 생산을 하고 팔아라 이런 이제 얘기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중국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 네. 이런 생각인 거고. 자, 정성인 부장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법도 매우 헛갈리는 것 같아요. 일부는 저렇게 강하게 중국을 때려주면 우리는 또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논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중국만 때리겠니? 그 한국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이런 측면도 한국 기업들한테는 뭔가 큰 변동성을 앞두고 있고 불안해하는 그런 거잖아요.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바이든도 우리나라 이렇게 그 정의선 회장 어깨동무 딱 하고 땡큐 이래놓고 가가지고는 보조금 안 줘버리고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내가 야 일로 와봐.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게 땡큐라고 하지만 잘해라. 아니 이 악력에 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이런 입장이구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영향력의 크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가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표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차트 1번인데요. 그 한국의 그 10대 수출국 순위 변화표를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지금 2020년부터 이제 나와 있긴 한데 그 이전 시점부터도 보면은 항상 저희의 가장 수출의 상대국 중에 넘버원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이고 어쨌든 첨단 산업이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한 2020년 이후부터의 비중을 보시면요. 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이 25.9%로 1위였고요. 다만 2024년 같은 경우에 지금 7월 자료인데 미국이 19.2%로 일단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2위로 내려갔어요.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 표만 보시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수출 품목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 그 부분을 좀 뜯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한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 부품들이 좀 많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출의 질이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을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려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생각보다는 더 적은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1기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트럼프 1기 때 보면은 대중 제재를 함으로써 한국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뭐 화장품이나 수출 같은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상황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을 받는 그런 정도도 기업별로는 또 그럼 또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미국의 결국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말씀하셨다시피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반대 급부적으로 이제 중국향 비즈니스의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거대 트렌드이기 때문에 미국 익스포저가 높은 데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게 투자의 관점에서도 유효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승자를 예측해서 그쪽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포인트인 거죠. 알겠습니다. 요 노벨 경제학장 수상자인 어떤 교수님이 패권 경쟁, 기술 패권 경제에 따른 탈세계화가 한국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신 로버트 앵글 뉴욕대 교수님께서 한국에 작년에 오셨었거든요. 네, 오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뭐냐면 결국 이런 지금 탈세계화 자체가 한국에는 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미국과 동맹국들이 결국 첨단 제품에 있어서 중국의 제조업 의존도를 좀 낮추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에서는 어쨌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수출 상대방을 중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유럽이나 뭐 미국과 같은 국가들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좋은 투자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과거의 사례만 보더라도 사실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결국 다시금 수익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략적 균형감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흐름 자체가 최종 승자가 지금 미국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둔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함께하는 투자를 국내 주식에 한해서도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지금 최근에 어찌됐든 미국 대선이라는 시점과 맞물려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주식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말을 굳이 이제 번역을 하면 볼라틸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볼이라고 줄여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특히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볼이라는 용어도 쓰고 볼값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동성인데 그렇죠. 프로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 있어야 거기서 밸류가 창출이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의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부여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회피를 할 거냐 아니면 그걸 잘 활용을 할 거냐 이래서 이제 두 분을 모신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재편하려고 하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글로벌 공급망 쪽에서 그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잡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네. 미국이 재편하려고 하는 산업의 지형도 중에 가장 생각나는 게 뭡니까? 죽어도 이거 하나는 가져가겠다 싶은 거는 무조건 반도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네. 후회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한 30년 동안 우리가 왜 저걸 안 했을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안 한 것도 억울한데 저 친구들이 한다고 중국이 요게 딱 맞물린 구간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패권, 반도체 패권을 미국이 다시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이제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뭐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근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산업 경제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의 처리나 저장, 연산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투입재잖아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 AI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누가 이제 선도권을 지느냐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래 첨단 기술 산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전략 자산입니다. 근데 이제 첨단 기술 산업에 있어서의 이제 우위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첨단 기술 산업에 있어서 우위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이 기술의 이중용도 특성, 그러니까 산업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이게 군사용으로도 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이중 용도 특성 때문에 이제 반도체 기술, 특히 네. AI 반도체가 대량용 뭐 살상 무기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무기에도 활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의 국방력에 직결되는 또 이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있어서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거는 국방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 안보 능력과도 이제 직결되는 그렇군요. 문제라서 미국이 이제 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예. 패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보까지 다 이어지는 네. 약간 핵무기랑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AI를 또 그 AI를 돌리는 게 또 반도체고 그 안에서 또 그렇죠.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안보랑도 이어진다. 그러면은 미국이랑 중국의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이 힘의 균형 차이, 기술력의 균형 차이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는 중국 제조 2025라는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자급 생산 능력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이제 제조 육성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뭐 5나노미터, 뭐 7나노미터 같은 첨단 반도체까지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그 레가시 반도체, 구형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중국도.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생산에 대한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 인프라가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라고 해서 그것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굉장히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내의 이 반도체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반도체 생산 공장들을 이제 중국에 지어왔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이제 반도체 과학법 칩스 액트의 가드레일 조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이제 중국 내에 생산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신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그 캐패시티를 더 이상 증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뭐 구형 반도체는 만들어도 되지만 최신 반도체, 신형 반도체는 만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더 이상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역량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중국 반도체 과학법을 테리토리, 통해서 중국 국경 안에서 네네. 중국 사업자든 네. 아니면 네. 외국 사업자든 네. 고품위 반도체, 신형 반도체의 추가적인 생산을 위한 투자 행위 자체를 네. 금지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보조금을 받는 이제 외국 기업들의 안 준다 경우에 이거죠. 중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보조금을 사용해서 중국 반도체의 성장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가드를 받죠. 조항을 근데 통해서 웬만한 데들은 받고 있지. 삼성전자도 받고 네, TSMC도 받고 있죠. 받고. 그렇죠. 근데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늘리는데 기여를 하면 안 되니까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서 그걸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의 이 반도체 관련 기술력이 이제 중국으로 또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 통제 조치를 하고 있는 예. 거고,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도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네덜란드 그리고 대만, 네, 일본의 그 반도체 제조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이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을 시키고 있습니다. ASML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기술 격차도 크게 이제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설리반 독트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미국과의 이
경제력 격차가 뭐 30년 이상으로 벌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안보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한 거는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중요하다, 산업의 쌀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저렇게 큰 목소리가 나온 건 최근 몇 년 사이인 것 같아서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반도체 한 축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만 잘 활용하면은 네? 좋은 투자 기회도 되고 또 우리 국격의 상승도 일어날 것 같은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규제 그게 비단 중국에 관련된 것만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팔아라. 그러면 보조금 줄게.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대만에게도 일본에게도 해당될 것 같은데 이런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위한 규제책 앞으로 계속된다고 봐야 되죠. 네, 일단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얘기인즉슨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전쟁 자체가 이제는 첨단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AI 기술과 연관지어서 산업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보까지 연결되기 예.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이 반도체의 밸류체인 자체를 지금 뺏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대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사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의 초기 버전을 저희가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정권 일기 시절에 무역 분쟁이란 단어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때는 뭐 수출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의 단순한 형태의 규제였던 것 같은데 그게 넓혀지면서 지금은 아예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 대한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식의 지금 규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되새겨 보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더 강한 규제들은 또 바이든 정부 시절에 또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아주 때문에 근간을 흔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꼭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트렌드는 바뀔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런 규제 자체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어쨌든 미국이 이 선거를 이제 10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만 정성인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사실인 것 같아요. 누가 되든 반도체를 두고 하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패권 전쟁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날 거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절대 상수로 받아들이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TSMC가 워낙 잘 나갔어요. 한 2, 3년 동안에. 네.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뭐 한 두세 배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트럼프 한마디에 TSMC 주가가 폭락을 하기도 해요. 그죠? 돈 내놔. 네, 돈 내놔. 이거 대만 니네 그 영토 아래서 TSMC가 그 영업하고 생산하는 거 다 우리가 한국만 몰아서 지켜줘서 그런 거니까 돈 내시오. 이렇게 한 건데 TSMC가 세계 반도체에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과 비중이라는 게 몇 년 사이에 엄청 세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 길을 시작하게 된다면 대만의 그 반도체 주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위상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의 반도체 뭐 주권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제 미국이 그 대규모 보조금 한 16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는 그 현 바이든 행정부의 이 그건 안 조치 할 것 같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와서 지으라고 막 네, 압박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 집권 기간 동안에 그 미국 반도체 자급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대만의 TSMC를 압박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90조 달러 규모의 공장을 90조 원 크게 규모의 돌려줬죠. 투자를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에 제정한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서 이제 16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대만이 반도체 공장을 예. 짓도록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죠. 트럼프는 꼭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뭐 관세를 때려서 위협을 하든 해서 공장을 이제 미국 안에 짓도록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을 이제 주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대만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를 다 의도하고 있지 않나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토에 대해서도 굉장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이제 중국과의 대만과의 그 위기 문제 이거에 대해서 그 분담금을 지급을 해라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그래서 이제 동시에 국방비 지출도 아끼면서 보조금도 주지 않으면서 공장을 짓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이제 필요하면 관세 협박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이런 이제 트럼프 후보의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참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아니 관세 확 매기면 어차피 여기 와서 짓게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한국만 다 철수시켜가지고 니네 중국한테 먹이게 중국이 니네 지배하게 할 거야. 이러면 돈이 급하냐. 돈이 중요하냐. 그렇죠. 뭐가 중요한디.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돈 내고 뭔 말이지. 몇십조 우리 세금을 답답한 우리나라한테도 그 주한미군 주둔비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쉽지 않은 그런. 그러면 TSMC랑 경쟁하는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에서 물론 약간 격차는 너무 심하게 나기는 합니다만 예. 어쨌든 TSMC와 경쟁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같이 또 붙어 있는 또 하이닉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 조건으로 뭐 보조금도 받기로 하고 어쨌든 미국 얘기 잘 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TSMC에 대해서 엄포를 놨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 타겟은 아마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기업들도 떨고 있지만 투자자들도 많이 떨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비즈니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관점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리는 부분은 물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패권 경쟁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트럼프도 알고는 있어요. 뭐냐 생산을 미국에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 결국 뭐 설계나 R&D 쪽은 미국에서 하겠지만 생산은 우방국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데 그럼 뭘 원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그 보조금 정책으로 발생한 자금 여력에 대한 부족 이 부분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 앞으로 뭐 당선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남아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앞으로도 계속 방위비나 뭐 보조금, 관세 이런 카드들을 쥐고 계속해서 동맹국들을 좀 밀당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견제 그리고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뭐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고용까지 이런 큰 효과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맹국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전략적인 협력은 계속 될 건데 앞으로 협박은 좀 계속 할 거다. 네, 이렇게 보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 네. 부장님 설명이 훨씬 더 네. 딱 와닿을 것 네, 같은데. 저희 차트가 좀 준비가 돼 있고요. 한번 보시면요. 예. 이게 이제 AI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결국 AI 대세를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공급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R&D, 예. 그다음에 설계, 그리고 이제 생산, 저희가 파운드리라고 말하는 예. 뭐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것들이 좀 돼 있는데 결국 R&D와 설계는 뭐 미국이 절대적이죠.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술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데 결국 지금 파운드리 생산이라고 말하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대만, 한국, 그다음에 일본 여기가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미국의 이제 뭐 우방국들 중에 형성돼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는 뭐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프렌드 쇼어링. 그러니까 리쇼어링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와라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생산을 미국에서 다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생산 단가도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뭐 니어 쇼어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지어라라고 했는데 그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이 굉장히 악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프렌드 쇼어링으로 좀 가자. 멕시코가 가까이 있는데 프렌들리하진 않은 모양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비하는 아니지만 생산적 효율적 관점에서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그렇겠죠. 네, 생산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뭐 돈을 내려고 압박을 하려면 결국에는 뭔가 당근도 줘야 되기 때문에 프렌드 쇼어링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해외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은
모두 다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이번 인지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뭐 TSMC를 뭐 때림으로써 한국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우려는 있긴 있지만 결국 지금 그 반도체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그 미국 공급망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 또는 TSMC를 배제하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불가하죠. 예, 최근에 이제 뭐 첨단 반도체 관련해서도 결국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차트에서도 보셨지만 맨 상단에 있는 것들은 이 설계 부분이잖아요. 설계. 그죠? 디자인인데 그 이후에 파운드리 수탁 제조라든지 뭐 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그리고 일괄 생산 우리 한국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마저도 미국 영토 안에서 넘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그게 삼성전자는 TSMC는 들어가면은 미국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사람 고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인력에 대한 양성 같은 것도 동시에 그렇죠? 하겠다. 미국 사람이 되니까 이게 사실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그거를 위기로만 볼 일이 아니라 사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아유 뭘 무서워서 뭘 피하니까 뭐가 온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미국이 이런 정책을 우리가 피해봐야 그러면 중국이 또 예, 저가를 무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봅니까? 디스플레이 그랬죠. 또 우리가 핸드셋, 모바일 폰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2차 전지까지 그런 판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쁘게만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그럼 그죠?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지위를 예.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미국의 굉장한 우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요 동맹국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예. 저희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TSMC도 있지만은 굉장히 탑티어에 있는 국가인 거고. 최근에 첨단 반도체 부분에서는 어쨌든 HBM 분야에서는 어쨌든 SK 하이닉스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김프로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은 저희가 사실 이거를 굉장히 장기간 동안 겪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 이럴 때 힘들었던 거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겪어봤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유연한 대응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미국의 생산 기지도 짓고 고용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북미 공급망의 재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를 굉장히 빠르게 좁혀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손을 안 대고 지금 코를 푸는 격이 되는 거죠. 기술 격차를 좀 벌리고 싶은데 저희가 벌리자고 하면 중국에서 너무 반발을 할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피해를 많이 보는데 미국이 이 부분을 견제를 해줌으로써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기야 뭐 삼성전자가 우리의 대표 기업이긴 한데 주주 구성으로 보면 외국인이. 그렇죠. 그 외국인의 절대 다수는 또 미국이죠. 그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분율을 높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반도체 산업에서 AI 결국은 AI를 장악하기 위해서 반도체의 중요도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 AI가 트럼프가 그 맨해튼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해가지고 중국 아예 박살내버리겠다 이렇게 힘줘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도 AI 개발 되게 강조하면서 잘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트럼프나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면은 빅테크와 그렇게 친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 보면은 반독점 규제에 대한 부분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금 AI 패권 경쟁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지금 선두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외교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또는 안보적으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 AI 패권 경쟁을 뭐 절대 등한시할 수가 없고요. 지금 AI 패권 경쟁 핵심이 반도체 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야, 근데 자동차도 중요하고 반도체도 막 중요하고 네. 이게 산업의 어떤 그 뭐랄까 발전의 그 스테이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 반도체하고
또 하나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하나 있는 게 2차 전지잖아요. 2차 자동차 전지. 얘기를 저희가 그래서 한 건데 2차 전지 산업이 미중 패권에 의해서 반도체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2차 전지 산업은 왜 미중 패권의 또 핵심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전기차에도 물론 들어가지만 예. 그 다른 친환경 산업 분야, 그러니까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든지 뭐 태양광 패널 그리고 뭐 로봇과 같은 그런 첨단 기술 산업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의 핵심 에너지원, 핵심 동력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들은 이제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인식을 하고 예. 있고,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2차 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인데, 사실 이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밀고 예. 있는 이 친환경 정책 이 추진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발표한 그 공급망 그 점검 그 핵심 품목 4대 품목 중에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이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IRA 예산에 사실 7천억 불 규모의 예산 중에서 절반이 이 친환경 산업 정책 네. 육성, 그리고 그 전기차와 같은 청정연료 자동차 지원,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한 4천억 억불 정도가 이 친환경 정책 분야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요국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이 2차 전지 분야를 친환경 산업 분야의 주요 산업으로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배터리는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미국의 그런 스탠스나 지금 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네. 것도 궁금한데. 중국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배제를 시키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국이 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기술력으로는 뭐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2위가 이제 중국이긴 하지만 40% 정도고, 2위가 한국입니다. 한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일본. 한 20%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2위와 차이가 많이 나는 3위예요. 예. 그래서 한국이 또 이제 한국과 일본이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을 해서 이렇게 동맹국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투자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의 뭐 ETF나 혹은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굉장히 잘 나갔나요? 수익이 좀 나왔나요? 2차 전지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2차 전지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주식시장의 근심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기차 시장의 캐즘의 논란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는 2차 전지의 주가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쨌든 지금 그 선거와 결부해서 지금 전기차의 뭐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뭐 전기차로의 전환은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회는 계속해서 올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관련 ETF가 2021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또 2차 전지 우리나라도 네. 좀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의 성장세 미국이 많이 견제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 네네. 계속해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고, 그리고 동시에 대세계 배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을 보면 또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뭐 38%, 2022년도에는 뭐 44%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배터리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에 있다. 돌아다니는 전기차 뚜껑을 열어보면 네. 중국산 배터리가 제일 많다. 네네네. 그래서 공급망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그 내용에서도 보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한 우려로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이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공급망을 탈중국화를 하고, 대신에 이제 중국 배터리 산업의 추가적인 성장을 이제 이를 통해서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긴 그럴 거예요. 막대한 보조금을 주잖아요. 완성차 업체한테 네네. 전기차 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흘러가서 중국으로 가는 거지, 그 보조금이. 왜냐면 그 전기차의 제일 비싼 부품이
배터리인데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그거 가지고 막 또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 그럼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또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중국의 성장을 이제 견제하면서 대신에 이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공급망 재편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할 거고,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동맹국가의 그런 관계를 잘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 정책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그러니까 기존의 중국 중심의 이제 배터리 공급망을 한국과 일본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IRA 배터리 소재 요건을 보면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를 소재를 제조하거나 조립해야 하는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건이 매년 이제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9년에는 전량 배터리 소재를 미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산, 뭐 일본산이라 하더라도 이제 수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이거는 더 그 기조가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전혀 반길 리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서 활로를 찾아야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 투자해서 현지에서 공장 돌려서 현지 사람들 고용하고 현지에서 팔아라. 네. 쉽지가 않네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왜냐면 근데 이 예산이 그렇게 7천억 달러? 네네.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7천억 달러면 계산도 잘 안 돼. 700조예요? 천조 정도. 천조? 천조? 정도? 아, 그래서 천조국인가? 어? 미국의 국방 예산이 천조에서 천조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조 이것도 정도? 천조 스케일이 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이거 트럼프가 되면은 네. 이거 그냥 무효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네. 지금 뭐 국회에서 무슨 세법 개정을 하려도 여야 합의가 돼야 돼서 뭐 네. 대통령 시행령으로 된 건 바꿀 수 있지만 법안은 바꾸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법이죠? 네, 이거 법입니다. 법이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또 그 대신에 또 다른 방법들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제 공화당이 최근에 그 전당대회에서 정강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IRA를 폐기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예. 없는데 대신에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관련된 제도를 백지화하겠다, 캔슬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고 예. 친환경 정책 자체, 그러니까 그린 뉴딜을 터미네이트하겠다, 폐기하겠다 그런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IRA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명시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언급은 안 돼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국회를 트럼프 후보는 통과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네. 명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IRA를 이제 정말로 폐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그 대신에 이제 선택적 폐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이제 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자체가 이제 트럼프가 가장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급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조항을 폐기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그 재무부가 발표한 그 IRA 관련된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폐지하기 위해서 의회 심사법, 그러니까 Congressional Review Act라는 것의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IRM 이 폐기 자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IRA 내에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그 조항을 이제 폐기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IRA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 이제 외국 기업들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염두에 될 것은 이 보조금이 미국 기업도 외국 기업도 다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차별적인 요인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업들이 뭐 불리할 것은 없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공장을
표현이 좀 저속하긴 한데 네. 지은 입장에서는 네. 네. 보조금을 기대하고 지었는데 그걸 안 준다. 네. 그리고 캐즘이 걸렸다. 네. 힘든 거죠. 힘들죠. 그렇긴 하죠. 근데 어차피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으로 현지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또 더욱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 부장님, 네. 우리나라 배터리하고 전기차 그 산업이라는 게 뭐 올해는 좀 부진합니다만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혀 그러면 전기차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였는데 우리 업체들 업계 이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캐즘의 영향으로 사실 공장을 짓고 있던 우리나라의 2차전지 셀 제조사들이 공장 짓는 거를 임시 중단하기도 하는 사태가 발생할 만큼 사실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 영향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성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지금 전기차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셀 제조사나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미국도 어찌됐든 간에 그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산업 관점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이런 선도 기업이 못 되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때까지 얼마나 미국이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지금 캐즘은 버텨내야 되는 과정이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것도 좀 개발하면서 뭐 기술력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뭐 ESS 같은 또 새로운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좀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어도 결국 미국과 함께 가는 그 전략 안에서는 2차 전지도 분명히 우리나라가 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함께 가려면 우리가 그걸 뭐 그 산업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거기 종업원들 말고는 투자단에서 뭔가 함께 갈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좀 연구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거를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패권 전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직접적인 전쟁국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저희는 참전국인 거죠.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있어서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참전을 했으면 가급적이면은 좀 이기는 편에 붙어서 가급적이 아니라 무조건 이겨야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네. 네,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는데 무조건 네, 이겨야죠. 맞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쪽에 좀 벌떼들 있어요, 벌떼들. 전리품도 챙겨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좀 이기는 쪽에 네. 붙어서 참전을 해야 되고 투자 관점에서도 당연히 이기는 쪽에 붙어서 투자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양상인 뭐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들어갈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투자의 관점인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서 사실 이제 북미 공급망에 편입된 기업들을 투자하는 상품을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 같은 경우 이제 코세프 K 2차전지 북미 공급망 ETF 그리고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ETF 이 2종을 저희가 7월 23일에 출시를 해서 네,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2차 전지 북미 공급망 ETF 요거를 23일에 출시를 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미 공급망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뭐예요? 어떤 상품인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북미 공급망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는데 지금 미국이 재편하고 있는 북미 공급망은 결국에는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향 비즈니스를 해라 이게 지금 핵심 논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상품단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발라내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은 일단 북미에서 발생하는 회사단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뽑아냈습니다.
예. 그 사실 북미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자체가 미국 노출도가 크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매출이 높다라는 저희가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 그 미국이라는 국가는 지금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으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펼쳐질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학자적인 관점에서도 이 북미 공급망 시장이 통상적인 측면에서 이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처음에 저희 부장님께서 차트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최대의 수출 시장은 중국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위험도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최대 수출국이 미국과 중국이지만 중국 경제가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위기 이런 문제로 인한 경제 위기 문제도 있고 경기 위축 문제 그리고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이제 생산 비용이 원래는 이제 저비용 저임금 이제 생산이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생산 구조가 계속 바뀌면서 생산 비용이 이제 증가하면서 구조적으로 국내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도 이제 중국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EU나 뭐 주요국들의 수입 규제 강화 이런 상황들이 모두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굉장히 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윤 창출이 이제 가능한 데는 이제 북미 지역 아닌가. 그래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미국이 가장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장을 통해서 중국 제품들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 이런 게 사실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 중국이 우리 시장을 통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무역안보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무역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이제 이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안보도 지금 그 친구들은 왜 자꾸 이렇게 오물을 이렇게 막 투하라고 그래요. 네. 그 친구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위쪽에서 네? 오물풍선. 네. 왜 자꾸 보내는 건지. 진짜 확성기 확 더 틀어버려. 근데 요즘 조금만 시장 줘봐야지. 트렌드도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잘 팔면서 실적 나오면서 성장 스토리 있는 애들. 걔네들이 시장 떨어질 때 그나마 버티고 조금 오르고 하지.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매력도가 미국향 뭐 이런 북미 공급망 여기에 또 떨어진다고 싶으면은 바로 그냥 매력도가 떨어져 버려서 날아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ETF 한번 얘기를 디테일하게 들어볼까요? 북미 공급망 ETF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포트폴리오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포트폴리오는 저희 코세프 ETF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는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ETF인데요. 두 종목 모두 포트폴리오는 15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압축 포트 상품이고요. 일단 미국향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지금 시가총액 비중 방식으로 비중 결정을 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비디아의 혈명이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미국향 매출이 높다 보니까 지금 비중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고 하이닉스가 가장 비중이 높고 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단으로 보시면은 첨단 반도체 이제 전공정 대표 업체죠. HPSP나 TSK 그리고 ISC 같은 업체들이 올라가 있는데 포트 전반적으로 좀 특징을 보시면은 그 하단의 종목들은요.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리쇼링 관련해서 새로 공장을 짓고 있고 공장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이 장비 쪽에서의 경쟁력이 좀 높다 보니까 상당 부분 수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이 좀 완비가 되고 난 후의 시점에서 보면은 뭐 소재나 부품 쪽이 아마 포트로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지금 트렌드 변화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담아가실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코셉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 ETF인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뭐 광물, 소재, 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보시면 셀 제조업체인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뭐 글로벌 넘버원 티어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 있고요. 소재 관점에서는 LG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VN 같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 하단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들이 지금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개별 종목을 뽑아내는 게 사실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또 이게 양극화되는 시장에서 ETF라는 게 워낙 크게 여러분들이 그 주목하는 상품인데 그 중에서도 북미의 공급망, 북미 공급망에는 저런 것도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삼양. 농심라면이고. K 식품 북미 공급망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것도 공급망이. 제가 제가 미국 갔더니 엄청 잘 팔리더라고요. 일단 요게 잘 되면은 K식품 북미 그것도 한번 공급망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내는 하겠습니다. 걸로. 좋은 피드백 갖고 가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확실히 뭐 ETF 성격, 투자 성격도 그렇지만 좀 길게 가져가면 굉장히 좋을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트렌드 언박싱 신냉전의 시대 북미 공급망에 주목하라. 그래서 ETF까지도 상품을 네. 소개를 드렸고 앞으로의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망이 펼쳐지느냐까지 우리 교수님과 부장님이 네.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키움의 그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ETF 정성인 부장님. 네, K 2차 전지 북미 공급망 ETF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키움투자 자산운용 정성인 부장님, 국립외교원의 이효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